나는 그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 쌓여온 상처와 불신은 이제 더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나는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내 이름은 한준석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통제적인 어머니, 훨씬 나이 많은 언니들 틈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이혼은 내 탓처럼 여겨졌다.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고립되었고 오직 학업에 매달렸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며 처음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김지연을 만났다. 자신감 넘치는 그녀에게 나는 쉽게 빠졌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외면했고 결국 우리는 결혼해 2딸을 낳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갔다. 반면 김지연은 점점 변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집을 요구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그때 나는 비밀 저축 계좌를 만들었다. 보너스를 내 이름으로 모아두었고 김지연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나를 떠날 계획이었는지도 모른다. 정혜민이 대학에 가고 집을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가 말했다. 아빠는 왜 아직도 엄마랑 살아요? 엄마가 한규민이랑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딸이 알 만큼 오래된 외도였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묵인해왔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에. 그 후 김지연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고 나를 무시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한규민은 우리 회사 사장의 조카였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김지연이 집에 돌아오자 나는 묻지 않고 기다렸다. 그녀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었어. 그녀는 이제 더는 남은 게 없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몫을 주겠다고 했고 단 조건이 있었다. 깔끔하게 끝내자는 것. 처음엔 울며 매달렸지만 곧 태도를 바꿔 소리쳤다. 나를 속이고 집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자산을 숨겼고 소송을 걸어도 남는 게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결국 그녀는 돈을 받기로 했다. 차 문을 세게 닫고 떠났다. 다음 날 나는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신청했다. 며칠 후 우리는 딸들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현금을 건넸다. 김지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모든 것에 대한 후회라 생각했다. 딸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다음 주 콘서트를 언급했다. 그들이 계획한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나는 그 뜻을 알 것 같았고 준비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왔다. 김지연의 흐느낌은 더 이상 내 삶에 들리지 않았다. 정혜민이 내게 말한 사실에 나는 놀랐다. 그녀는 말하길 엄마가 한규민과 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사실 그 소문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김지연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가족이 깨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혜민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녀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이제 김지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가 외도한 사실이 회사에서도 퍼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규민은 회사 사장의 조카였고 이 사건은 회사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나는 마치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김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며 긴장했다. 김지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짐을 풀며 경멸적인 시선만을 던졌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거야? 김지연은 웃으며 답했다. 그 정도는 큰일도 아니야. 그냥 지나간 일이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결혼의 의미와 그녀의 말 사이에는 끝없는 골짜기가 있었다. 넌 좋은 남편이었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책임감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늘 감정적으로 공허했어.
그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다. 그럼 그게 날 배신한 이유야? 나는 물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몸은 그랬지만 마음은 아니었어. 그냥 순간적인 해소였을 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지연은 2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 숨기지 않았고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날 거야. 그녀는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상처가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너도 다른 여자를 만나볼래? 아니면 용기가 없어? 그녀는 끝까지 조롱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우리 관계는 이제 내가 정한 방식으로 유지될 거야. 22년간 충실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은 회사에서도 조롱거리가 됐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나는 한규민의 여유로운 표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분은 좀 어때요, 선배님? 그 짓궂은 말에 나는 치를 떨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킥킥대는 소리들, 김수영 비서관의 은근한 미소,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의 분노는 곧장 끓어올랐고 나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내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꺼냈습니다. 그가 떠난 것은 1977년 부산 출신, 당시 40즈음이었습니다. 나는 몇 개의 실마리를 따라 정보를 요청했고 답장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상사인 김정훈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윤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내 결혼 문제까지 거론하며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수영과의 관계를 가볍게 인정하며 웃었고 김지연과 한규민의 일에도 별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더 이상 내 자리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생활이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제 고통을 오락거리로 삼았습니다. 김수영은 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고 내가 자리를 떠날 때 들리는 웃음소리는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내가 결국 그 가정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훑던 중 낯선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답장이었고 거기엔 내 사촌이라 주장하는 최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최혜영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배신이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전날 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당신 입장은 충분히 들었잖아.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남편이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 제발 받아줘.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수치를 줄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한 채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통첩을 내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그 사람과 떠날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규민 말이지. 다들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를 알아.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상사이며 그 회사의 유력한 후계자라고 설명하며 그는 자신에게 원하는 걸 줬다고 말했습니다. 침대에서든 감정에서든 내가 못해준 걸 그는 다 해줬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찢었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혜영. 그녀와의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로 결심한 걸 진심으로 반가워했고 나와 많은 기억과 진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고 어린 시절 내게 거짓된 기억만 심어주었다는 것.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1983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때 겨우 11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를 파멸로 몰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혜영은
아버지가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머니가 그걸 막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은 마치 짧은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집에서는 냉랭함만 가득했고 회사에서는 더 비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규민과 그의 무리는 내 사무실 문에 여성용 속옷을 걸어두었습니다. 안에는 아내에게 돌아가라는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고 모든 존엄이 조롱당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고 나는 김지연에게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무심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유를 얻은 듯한 해방감마저 비쳤습니다. 부산행 기차는 긴장 속에 늦어졌고 나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몇 년 만에 가장 따뜻한 포옹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인근 해안을 따라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더는 무엇을 참을 수 없는지를. 혜영과 나는 산과 상처에 대해 깊이 나눴고 그녀의 가족들 역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현재 상황을 듣고 분노했고 더 이상 참고 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짓과 침묵 속에 살아온 나날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희망도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들을 위해서도. 저녁 8시 무렵 서울 집에 돌아왔을 때 김지연은 화장을 마치고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동료 말이야. 또 만나러 가는 거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해. 또 시작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구속할 거야? 나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적어도 아내라면 가정에 집중해. 애들 얼굴 보긴 하니?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항상 내 아내였고 지금도 그래. 자정까진 돌아올 테니 걱정 마.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그녀는 억지로 포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녀는 프라다 핸드백을 챙겨들더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굳게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지 마. 오늘은 절대 안 돼. 김지연은 문 앞에서 한 걸음 멈추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나 못 떠나. 언제나처럼 또 참을 거잖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녀의 기분에 맞춰 살아온 저 자신이 그제야 비로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자매들이 함께 있는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김지연의 얼굴을 오려 붙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과거의 일부일 뿐 감정의 끈은 이쯤에서 잘라야 했습니다. 그 사진은 책상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아직 그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진심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창가로 조심스레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한규민이 골목을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고 김지연의 발소리가 곧이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는 비공개 모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간 사이 저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끓였습니다. 딸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며 책임은 다하되 그녀와는 더 이상한 지붕 아래 있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조롱도 속삭임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정오 전 저는 은행 미팅 전에 제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제 몫을 분리했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전자기기 매장에 들러 디지털 녹음기와 외장하드, 컴퓨터용 새 드라이브를 구입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김정훈의 컴퓨터에 접근했고 그의 비밀번호는 놀랍게도 아내 이름과 생일 조합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뒤 주요 고객 자료와 유압 펌프 관련 계획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운 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후 남은 시간은 서울 남부의 일자리 목록을 정리하고 경쟁사 정보를 분석하는 데 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침실 침대에서 혼자 잠들기로 했습니다. 김지연의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그 감정조차 이제는 해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와의 관계에 거리감을 두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딸들 근처의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와 함께 인터뷰 일정도 잡아두었고 다음 날엔 딸들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쫓겨났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생긴 분열, 그리고 지금의 나를 공유했습니다. 포비와 세라는 제가 복수에 나선 용기를 더 크게 평가해 주었고 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떠나려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묘지 앞에 섰을 때 깨달았어.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시간이라는 걸. 김수영은 제가 웃자 처음엔 따라 웃었지만 이내 그 분위기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왜 웃느냐고 묻자 저는 왜 매주 그 노인에게 이용당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김정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는 웃으며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필요한 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가족 사진, 서류, 보석, 졸업장, 추억의 물건들. 김지연의 고가 옷들도 챙겼지만 그녀의 속옷은 남겨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앨범과 함께 먼지 쌓인 웨딩드레스를 찾아내어 마당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불 붙이기 전 전화가 울렸고 김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차 대신 자신의 차가 팔렸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이제 스스로 사야 할 시간이라고 했고 그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부엌을 청소하겠다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성냥을 켜고 결혼의 상징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혼인신고서를 부엌 식탁 위에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와 조아나가 뛰어들어오는 게 보였지만 그들은 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새 번호를 만들고 사무실에 들러 퇴직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새 비서도 만났고 그녀는 능숙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차를 끓이고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이미 연결은 끊긴 상태였습니다. 김지연이 전화가 끊긴 걸 알게 될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이 번졌다. 나는 거실에 침낭을 깔고 저녁을 기다리며 조용히 몸을 눕혔다. 주말이면 새 가구가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이 고요한 거리감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김지연과의 거리. 그녀가 내 삶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훨씬 더 넓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노트북을 열어 김정훈 사무실에서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다. 파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익숙한 목소리와 그 안에 숨겨진 올리비아와의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 증거들을 USB에 저장하고 김정훈의 아내에게 보낼 봉투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것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슬비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녀에게는 내 위치를 김지연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다시금 당부했다. 김지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정훈은 본인의 사업이 왜 삐걱거리기 시작했는지 천천히 알아채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말 김지연이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딘가 모르게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조차 그녀의 불륜에 분노했고 김지연은 고립된 채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일요일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도 있었다. 집에 대한 2건의 진지한 매수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주저없이 그 중 하나를 수락했다. 매매 절차는 순조롭게 이어졌고 나는 딸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 내 삶을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딸들은 김지연과 연락을 재개했고 그녀는 여전히 분노와 위협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이 곧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나는 그 어리석은
확신이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딸들에게 조용히 위로를 건넸고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화요일 아침, 새로 만난 고객과의 통화 중에 김정훈과의 계약갱신이 파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프로젝트 손실로 인해 회사는 직원 절반을 해고하게 되었고 이제 그 여파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미래의 커미션 수표만이 떠올랐고 그 외의 것은 배경처럼 멀어졌다. 김수영과 그녀의 애인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내가 남긴 선물을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그 무렵 나는 새 차를 받게 되었다. 고급 차를 살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회사는 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상당한 수수료와 함께 차를 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 사무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그 차를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낯설고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새 출발의 상징이었다. 그 순간 낯익은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움찔했다. 나는 그 차가 누구의 것인지 알았고 마주침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직감했다. 잠시 후 사무실 전화가 울렸고 비서가 전화를 받아 로비에 자칭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회의 중이라고 전해달라고 했고 1시간 후에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고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고 그날 밤에는 결국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피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차에 다가서는 순간 삐걱거리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김지연이 내 차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이 멍청이. 그녀는 주먹을 날렸지만 빗맞았고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분노로 복수를 외쳤지만 나는 조용히 그녀를 차에 앉게 했다. 그녀는 새 차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돈이 없고 삶이 무너졌다고. 내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고 젊은 남자들이 너에게 더 소중했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든 걸 지나간 일로 넘기자. 나는 이제 당신을 이해해. 용서할게.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되물었다. 지금 그게 농담이야? 그녀는 진심이라며 내게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다시 말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 연애 중 하나와 살아. 난 여기서 끝이야. 그녀는 우리가 헤어진 뒤 친구들까지 그녀를 멀리했고 그들의 남편들조차 그녀의 충실함을 의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는 그 불행에 내가 일말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는 잃을 게 없다고 말하며 집에 대한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 또한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다. 나는 그녀가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나를 필요로 했지만 나는 그녀를 원한 적이 없었다. 나는 모기지 연체로 집을 잃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한 듯 보였다. 나는 단호히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20년 넘게 함께한 우리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고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차 안은 그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차분하게 원한다면 그녀에게 내 보너스를 주고 깔끔히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고 마음을 굳힌 듯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소리쳤고 모든 것을 위해 나와 싸우겠다며 위협했다. 내가 집을 잃지 않았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의 주장에 방어적으로 응하며 숨기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법적으로 내 자산을 추적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더 들 것이고 결국 얻을 것이 없을 거라 경고했다. 나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보너스를 받고 떠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을 이어갈지를. 그녀는 내가 그녀를 학대했다고 비난했고 딸들이 잘된 건 전부 자신의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담담하게 돈을 받고 내 삶에서 사라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침을 뱉듯이 말하며 돈을 받겠다고 했고 이혼을 진행하자고 동의했다. 차 문을 세게 닫고 분노에 차서 주차장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다음 날 나는 외도에 의한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일주일 후 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김지연과 만남을 가졌다. 집은 이미 팔렸지만 서류에 서명되기 전까진 모든 절차를 보류 중이었다. 딸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썼고 그녀에게 현금을 건넨 후 서명하게 했다.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김지연에게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행운을 빌었다. 그 순간 김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자각한 뒤늦은 후회라고 생각했다. 이슬비와 정혜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다음 주 콘서트에서 보자고 말했다. 그들은 기대에 찬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울고 있는 김지연의 모습을 뒤로한 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방 안으로 돌아갔다. 그제야 정혜민이 언급했던 콘서트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슬비는 조용히 우리의 계획에 대해 물었고 나는 애니에게 확인하고 주중에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지연의 흐느낌을 더는 듣지 않으려는 듯 문을 조용히 닫고 완전히 등 돌린 채 떠났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남겨진 채였다.